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 허명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참 포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영한 부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흔쾌히 승낙해 주신 주영한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저출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신경식 육아방송 회장님, 그리고 배호영 육아방송 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출산 정책 사례를 소개했으며, 금년에는 출산 양육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그 중요성을 서울시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임금 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도 개최하여 그 결과를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때, 더 나아가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한 부위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주영한 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님들, 임원님들, 단체장님들,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구 구조의 실태, 그 중에서도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갈 건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3초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초저출생, 두 번째가 초고령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초인구 절벽의 문제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족계획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6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많이 아마 길거리 가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특히 그 70년대 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사실 캐럿하고 스틱을 같이 썼어요. 예컨대 불임 시술을 무료로 해줬고, 불임 시술 받은 가정한테는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도 줬고요. 그런가 하면은 캐럿 스틱도 줬습니다. 채찍이죠. 출산휴가라든가 의료보험, 소득공제는 셋째부터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캐럿하고 스틱을 같이 썼는데, 너무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잘해서 그런지 불과 50년 만에 우리 신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3만 명이 태어났고요. 앞으로 30년이 지나게 되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5만 명. 네. 우리나라 산하 정책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이 그 1800년 초반까지만 해도 5명 태어났어요. 그 부부한테. 근데 그걸 2명으로 줄이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1920년.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학계 출산율이 5명이었어요. 근데 1980년 초반이 되면 2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과 2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산하 제한 국가였죠. 대만이 우리 다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5명에서 2명으로 가는데 이렇게 애들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최근 30년간 기대 수명이 11년이 늘었습니다. 197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적으로 한 71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3세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술 발달로 또 영양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리는 한국 전후에 1955년부터 20년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존재합니다. 이 세대들이 이른바 고령층에 편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초저출생에다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 세대마저 그 고령 집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령이 65세 이상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전 인구의 7% 정도만이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5년 만에 내년이 되게 되면 총 인구의 20%가 그 노인이 됩니다. 5분 중에 1분이 노인이죠. 이것 역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일본이 35년 걸렸고 그 중국이 39년 걸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1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초고령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학계 출산율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이게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인구 절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매년 36만 명씩 인구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76년 후인 2100년이 되면 현재 한국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인 2440만 명으로 떨어지는데 매년 36만 명이 잘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매년 세종시 하나 정도가 없어지는 셈이죠. 이렇게 인구 총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도 문제입니다. 2050년이 되면 10명 중에 4명이 고령자고 그러면서 2066년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젊은 분 한 분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 5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데 이제 그 젊은이 한 분이 노인 한 명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죠. 그러면 이런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전반에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이것을 아마 경험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매년 40만 명이 학교에 가는데 그 절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군대도 우리가 적정 상비군 병력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5년 뒤가 되면 현역 입영자가 매년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적정 상비군 병력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지역 소멸, 사실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괴산군을 한번 갔는데 괴산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태어난 애 총수가 45명이고 11개 읍면 중에 2읍면은 애가 하나도 안 태어났답니다.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 가니까 그 편의점을 좀 내달라. 그 기저귀라든가 이유식을 사야 되는데 살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한 2만 명은 돼야 편의점이 될 텐데 그런 정도로 이제 지역 소멸이 가속화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산업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인구, 다른 하나는 생산성인데 인구 파트가 없어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도 많이 줄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생산성마저도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저출생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추세를 방치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 붕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치 기후변화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한쪽으로는 이런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노력, 미티게이션이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학계 출산율이 한 2.1명이 돼야 부부가 2.1명 애를 낳아야 인구가 그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은 당분간 유언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우리 경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 측면에서의 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생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왜 애들이 사라지고 있을까? 둘째는 그간 정부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학계 출산율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럼 이런 모든 거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학계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을까? 왜 애들이 없어지냐?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늦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덜 낳고 늦게 낳고 또 심지어는 아예 낳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결혼이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95%가 그 결혼을 통해서 애를 낳고 비혼 출산은 5%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 가지고 늘어서 그렇지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비혼 출산은 2 내지 2.5%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실제로 보게 되면 20대의 혼인율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래도 애를 많이 낳으시는 그 연령층이 25세에서 34세인데 그리고 중산층 이상인데 모두 다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국민들의 인식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10명 중에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 근데 한 가지 그 서광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과 가정을 좀 양립시켜주고 경제적 조건만 개선시켜주면 결혼하고 출산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가장 고무적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1.8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2명이었기 때문에 이 간극, 그래도 애를 가지고 싶다, 가진다면 한 1.8명을 가지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애를 갖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이 되는 요소를 해소만 시켜준다면 0.72명에서 1.8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존재하는 거죠. 정책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 특히 2006년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뭐 했냐? 한마디로 정부는 아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시에 정책 전환에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80년대 초에 이미 합계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졌는데도 산하 제한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게 96년이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초반까지도 산하 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정책 전환을 했음에도 사실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또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그 대응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출생에 47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출생에 썼는지 한번 살펴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혼자 하면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KDI랑 같이 했는데 그 보니까 실제 저출생에 사용된 돈은 그 절반인 23조 5천억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그 양육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정작 출산하고 가장 직결되는 일가정 양립 쪽에는 2조 원, 8.5%밖에 쓰지를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구조적인 이유들, 그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저출생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그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그 문제가 아닌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려니까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이른바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그다음에 교육기관, 뭐 공공 투자기관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삽니다. 이쪽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 비용을 넣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일자리, 사실 이런 일자리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창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생 관점에서 원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이 부분에 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정책을 진행하는 방식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외국 제도를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답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정책은 계속 밀어주고 못하는 정책은 없애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찔끔찔끔씩 백화점식으로 늘다 보니까 대책은 많은데 성과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반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출생 문제는 사실 온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기업하고 그 지역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아프면 그 저기 회사에 얘기하고 오늘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좀 뜬금없이 하면 그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 기업하고 지역사회, 왜냐하면 그 돌봄은 사실 지역사회 전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각 부처별로 각개전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주체인 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기 계시는 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시기 측면에서 실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저출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긴 호흡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또 그나마 그런 정책조차도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이번에 통렬히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체로 이제 그 출산율 반전에 성공한 국가라든가 높은 출산율을 그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 사례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국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갖춰졌다는 점. 두 번째는 돌봄을 부모한테만 맡기지 않고 공동체가 같이 그 돌봐주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특히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출생의 원인 그리고 그간의 정책에서 저희가 잘못한 점, 다른 나라 사례에서 저희가 그 배워야 할 점, 그리고 정책을 실제 그 혜택을 받게 될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많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그 학계 출산율 급락 추세를 어떤 형태로건 반전시켜야 되겠다. 이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확실하게 이 추세를 좀 반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학계 출산율을 1명대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사실 통계청에서 작년 말에 그 추계를 합니다. 한 50년 뒤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게 되면 매년 한 5, 6년씩 1명대 가는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사실 1명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0.6명대까지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그 축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책적 그 지원이라는 측면, 다른 하나는 그 사회 인식 변화라는 양대 축을 그 갖고 보험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하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고 또 양육비, 특히 교육비 포함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는
애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축소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분야.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는데 특히 그중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그 방점을 두겠다. 그러면서 구조적 요인인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긴 호흡을 갖고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애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은 축소됩니다. 그러면 애를 낳을까요? 사실 그 북구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2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가지고 애가 낳는 게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왜 내가 애를 낳아야 되지? Why do I have a baby? 이 질문에 대해서 애가 축복이 될 수 있다. Baby can be a blessing, a source of happiness.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이거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 뵀던 분들이 종교계 지도자분들입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님, 그리고 천주교의 대주교님, 그리고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들, 또 원불교 총무원장님들을 쭉 뵈면서 그분들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지혜를 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경제 사회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 되고 지나치게 경쟁주의적이 되고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 되면서 사실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이 큰 것과 맞물리면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았나. 다시 말해가지고 그 애를 낳고 기르는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축소해주는 노력과 동시에 이런 사회인식 변화 또 문화 변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 출산율 반전은 요원할 거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세 가지 분야,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큰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몰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사실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국비 예산 증가의 한 80% 이상을 이쪽 일가정 양립에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휴직률도 높이지만 남성 휴직률도 높이겠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남자가 그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추구할 수 없을 바에는 경력 단절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두 번째는 독박 육아 쓰는 환경에서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냐.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그 경력 단절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독박 육아를 없애주지 않으면 애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결혼하는데 가장 제약은 직장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요. 출산하는데 가장 제약은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우리 여성들이 그 우리 사회의 이제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난 30여 년간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정 생활도 원만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회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정착시켜 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맞돌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필요할 때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게 써야 되고 대신에 중소기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0-11세까지 다시 말해가지고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돌봄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돌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유보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그 어느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데 이번에 지난 6월에 교육부가 관장하도록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그런 방향으로 보장을 하면서 또 그 누구나 그 참여하고 또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증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휴일이라든가 그 방학이라든가 또 그 야간 같은 때도 애를 갑자기 맡기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정 돌봄이 사실은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가정에서 돌보시겠다는 분들한테도 그 도와드리는 그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대통령님께서 여태까지 돌봄은 부모 돌봄, 패런털 케어인데 앞으로 돌봄은 확실하게 퍼블릭 케어, 공공에서 해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이게 사실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엔 메리트로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한테 공급되는 그 주택 공급 물량 자체를 좀 대폭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상시 한 7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12만 호씩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3만 명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을 정부가 매년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 겁니다.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한 9만 6천 호를 내년까지 해가지고 더 추가로 그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주택 공급 스탁 자체를 좀 넓혀주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만 넓혀주면 뭐 합니까? 그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리 대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그동안에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앞으로 3년간은 사실상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을 하려면 청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약할 때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든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불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다 조사를 내가지고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없애주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애를 낳는 가구한테는 특공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특공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특공은 딱 생애에 한 번만 드렸었는데 앞으로 3년간 신규로 애를 낳으시는 분한테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드려가지고 그 확실하게 메리트로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본인이 원하시면 애가 2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라든가 자산 상관없이 사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애를 낳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집을 넓혀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해당되는 단지 또는 인근 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거 조건을 확 바꿨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결혼이 페널티가 아니라 메리트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줘가지고 최근 4개월간 그 혼인이 증가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한번 도대체 뭘 지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일가정 양립 쪽에 이렇게 쭉 봤는데 가장 지원이 안 되는 파트가 결혼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앞으로 3년간 저희가 세액공제로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해드릴 생각이고요. 특히 예비 부부가 가장 불만이 이른바 스드메인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그다음에 메이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제가 어제도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혼 준비 대행 업체, 이른바 웨딩 플래너뿐만 아니라 스드메 업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가서 확실하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난임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23만 명이에요. 그리고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10%가 난임 수술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저희가 연령 제한 없이, 횟수 제한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겠다.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획기적입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그 메리트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같은데 관공서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데 갈 때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고속철도라든가 공항을 이용할 때 그 이용료를 깎아 드린다든가 그리고 그 다자녀한테 그 학자금을 더 드린다든가 하여튼 다자녀한테 좀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일가정 양립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그 눈치 없이 또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컨대 1년에 2주 부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를 한 150만 원 받는데 그걸 250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으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금을 120만 원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빠 출산 휴가를 지금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인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로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그 아빠 출산 휴가를 쓰고 동시에 이런 단기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 제도를 쓰게 되면 그 아빠가 그 애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 돌보는 그 기회에 노출이 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가사 분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 육아휴직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장 고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내 눈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부담인데 사내 눈치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불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놨고요. 무엇보다도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신기, 육아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출퇴근 시간이 제일 긴 나라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칼퇴근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9 to 5인데 우리나라는 9 to 6예요. 9시에서 6시까지 합니다. 칼퇴근 안 돼가지고 7시쯤 퇴근해서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면 집에 가면 8시. 그리고 애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한 10시에 잡니다. 그래서 OECD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부모가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하루에 48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이제 대통령 모시고 일가정 양립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임신기, 육아기 여성,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재택근무를 신청을 하면 반드시 그 업종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돌봄은 저희가 0-11세를 완전히 무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무상화가 안 된 파트가 3세에서 5세인데 내년에 5세, 그 다음에 임기 말까지 3세, 4세를 완전 무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그 어린이집하고 그 유치원의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겠죠. 그것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영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당 교사 1명인데 앞으로 2명당 교사 1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애를 이렇게 데려가려면 저기 둘밖에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세, 5세가 지금 12명당 1명인데요. 8명당 1명으로 바꾸게 되면 그 아마 그 좀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부모가 원하면 맡기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맡기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가지고 그 각계각층과의 그 협력이 중요한데 저희가 그 지난 8월 말에 경제계, 금융권, 방송계, 학계, 종교계 등의 뜻을 모아 가지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범국민 공동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방송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테이블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나는 혼자다, 나는 솔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방이라든가 그 정책 수요자들 이렇게 뵈러 가면 그 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언니 누나 통해 가지고 애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 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애를 갖고 싶다. 근데 방송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오고 나는 솔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 KBS 사장님, 뭐 SBS 사장님, 방송계 사장님들한테 좀 드렸어요, 전달을. 그 도대체 그 뭐 뉴스 기획 프로그램에서는 저출생이 문제라고 그러시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저출생하고 반하고 뭐 반려견하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KBS부터 그 아마 다음 주에 저출생 특별 주간 방송을 하면서 애 가족 관련된 그 드라마, 뭐 그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 감소는 14세기 그 이미 언론에서 소개됐습니다만 유럽의 흑사병 시대랑 유사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사병에 대응해 가지고 똑같은 유럽 대륙에 있었지만 동유럽 국가랑 서유럽 국가가 대응 방식이 달랐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흑사병으로 농민들이 많이 그 사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지주들이 농민의 권한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또 부역도 화폐로 내는 걸로 바꿨어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산 축적을 하면서 자유소장농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맹아가 쌓였고 그 결과 지금 굉장히 잘 살지 않습니까?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은 그 줄어든 농민들을 계속 쥐어짜기만 했어요. 그래서 공동지가 있는 걸 수탈해가지고 지주가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에 자유농민조차도 예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노제가 19세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동유럽하고 서유럽 간의 그 격차가 생겼듯이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인구 팽창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우리 경제, 사회, 제도, 관행, 문화를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 혁신 그런 위주로 그 바꿔 나간다면 우리한테 인구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국민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데 특히 남성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